옵티마이징 엔진을 이용한 물류 운영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삼성 SDS 강민구 프로입니다. 삼성 SDS에는 물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창고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트럭을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 배와 비행기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최적화 솔루션 중에서 트럭 운송을 최적화해주는 라우트 옵티마이저, 두 번째는 최적 창고의 위치를 추천해주는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입니다. 먼저 라우트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우트 옵티마이저란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고객이 그림처럼 분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배송 계획을 세워야 최소 비용으로 배송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라우트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라우트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라우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트럭이 움직이는 배송 경로를 라우트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손과 종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재도 많은 기업에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종이로 상품 공급 계획서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내일 배송할 수 있는 기사의 스케줄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기사의 이름으로 10장 아니면 12장 이렇게 묶어서 배송 기사의 이름이 있는 파일 박스에 종이를 갖다 놓으면 배송 계획 수립 완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방법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없으세요. 하지만 이 배송 계획을 뜯어다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라우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 현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류 도메인에 있어서 최적화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멋진 창고를 상상을 했어요. 마치 광장처럼 넓은 공간에 멋진 기계들이 많이 있고 스마트한 워커들이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곳. 물론 이런 곳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투입된 곳은 약간 다른 곳입니다. 더우면은 에어컨이 있을까? 내일 가면 내복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 창고였어요. 물론 화재 위험 때문에 일부러 냉방도 안 하고 난방도 안 하는 창고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많은 사이트들은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최적화가 필요한 창고들에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엄청 터프한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가구업에 있어서 배송 라우트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구는 배송하는데 배송 시간이 걸리죠. 서랍장인데 이 서랍장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서랍장에 20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한 번에 서랍장 3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럼 이 고객은 배송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20 곱하기 3 해서 60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60분이라고 계획을 짜서 드렸더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황을 했죠. 당황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 번에 3개의 서랍장을 어떻게 배송합니까? 나 같으면 2개 한 다음에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하나 더. 기사는 몸이 생명인데 허리를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80분이 정답. 이런 말씀을 주세요.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제약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라우트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이죠. 사실 라우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 제약이 추가가 됩니다. 트럭에는 트럭에 대한 마스터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고객한테는 위도 경도와 같은 지리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입제약 같은 조건도 필요합니다. 진입제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좁은 골목에 사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큰 트럭이 배송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고객한테는 1톤 트럭이라는 진입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 필요라는 진입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에는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배송받기 원하는 배송 시간대, 저희는 타임 윈도우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제약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라우트 옵티마이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풋 정보로 주문 정보, 위치 정보, 트럭 정보, 운전자 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플래닝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계획 시간대, 그리고 배송 시간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발자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고객마다 너무나도 다른 제약사항을 입력을 하면 라우트 옵티마이저는 라우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된 라우트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가? 스탑지 정보가 있고요. 스탑지 정보를 클릭하면 어떤 물건들이 배송이 되었는지 디테일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라우트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언라우트 정보가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어떤 거냐면 배송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을 때 왜 수립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코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라우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제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사항은 맥스스탑이란 제약사항이에요. 얘는 뭐냐면 배송 가능한 스탑수를 제약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만약에 맥스스탑이라는 제약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트럭의 여유 공간이 허용하는 한 이 트럭은 짐을 싣고 배송 계획을 할 수 있는 트럭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맥스스탑을 7로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7번째 고객에 7이라는 적재를 하고 3이라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트럭이 되는 거예요. 다른 트럭을 한 대 더 배차해서 2대의 트럭으로 배송 계획을 수립해야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창고 복귀 여부에 대한 제약이에요. 창고 복귀는 언제 필요하냐면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을 완료한 다음에 창고에 제 자리에 갖다 놔야 그 다음날 배송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도구가 필요 없고 가장 마지막 고객의 집에서 배송을 완료한 다음에 기사의 집으로 바로 퇴근하는 그런 라우트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마지막 제약인데요. 2인 설치라는 제약이에요.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재미있는 제약인데 2인 설치라는 것은 무거운 가구는 혼자서 배송을 할 수 없겠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트럭에 2명의 배송기사가 탑승을 해서 설치도 하고 배송을 합니다. 물론 가벼운 물건을 실은 한 사람이 기사가 탑승하는 라우트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2인 설치라는 동일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우리는 비용적인 제약 때문에 한 트럭에 2명의 기사를 태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이 생겨난 거죠.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하냐면 2인 배송이 필요한 고객의 집에서 약속을 해서 2명의 기사가 만나서 배송을 후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배송을 완료하는 계획. 이게 2인 설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제약들을 만족하면서 라우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약사항들에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제약사항들의 가지가 이렇게 뻗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제약은 트럭이라는 제약에 맥스스탑이라는 가지가 뻗었고 창고 복귀 여부라는 가지가 뻗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제약을 한 번 더 볼까요? 주문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거래선인데 월말 경우에는 오더가 주문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개의 오더가 너무나도 커서 한 트럭으로 배송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오더를 스플릿해서 2대의 트럭으로 배차를 하든지 아니면 콘솔이라 그래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트럭으로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없을 것 같은 위도 경도도 가지가 칠 수 있어요. 위도 경도가 동일한 고객 아이디면 위도 경도가 하나 있어야 정상인데 여러 개의 위도 경도를 가진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도 경도가 동일한데 고객 코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ERP에서 다 해줄 텐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경험한 모든 ERP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트 옵티마이저는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가지가 뻗어나가는 제약사항을 만족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기화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세이빙즈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만드는데요. 세이빙즈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창고가 있으면 고객을 1대1로 매핑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라우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뾰족뾰족한 라우트들 뭉치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2개의 라우트를 선정해서 머지하려고 연산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지할 때 이동 거리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라우트 2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머지 연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하면 초기의 생성 완료입니다. 물론 세이빙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초기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멀리 있는 고객부터 초기화를 만든다. 가장 무거운 주문부터 초기화를 만든다. 배송 시간이 가장 빠른 고객부터 만든다. 고객의 특성에 따라 초기화를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초기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연산이 있지만 저는 무브 연산이라는 것과 수압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브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브 연산이란 초기화를 만들었는데 트럭 1번에는 A, B, C라는 고객이 연결이 되어 있고 트럭 2번에는 D, E라는 고객이 연결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럭 1번에 있는 B 고객을 트럭 2번에 D와 E 사이에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브 연산을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제약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 체크가 성공을 하면 무브 연산을 합니다. 무브의 결과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답보다 더 좋아지면 정답을 업데이트하는 식이죠. 무브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수압 연산이 있어요. 수압 연산은 뭐냐면 트럭 1번이 ABC, 트럭 2번이 DE라고 초기화가 만들어졌다면 트럭 1번의 A와 트럭 2번의 D를 서로 맞바꿔 보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한 것이
제약상을 만족하는 하에서 수압 연산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압 연산의 결과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결과보다 좋아지면 정답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라우트 옵티마이저가 성공하려면 이 무브 연산과 수압 연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처럼 라우트 문제를 푸는 솔루션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로컬 미니멈 문제예요. 더 좋은 해가 있지만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브 서치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타브 서치란 무엇이냐면 타브 리스트라는 메모리에다가 이전에 수행했던 무브 연산과 수압 연산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브와 수압 연산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이 타브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타브 리스트에 없으면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전에 수행했던 연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타브 서치 말고도 다양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로컬 미니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 SGS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우트 옵티마이저의 결과 화면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350개 정도의 오더를 입력했을 때 22대의 트럭으로 라우트 계획을 생성한 것이고요. 각각의 라우트를 클릭을 하면 상세한 라우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물류에서 사용하는 최적화 솔루션 중에 첫 번째 솔루션 라우트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솔루션인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란 고객의 위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최적의 창구 위치를 찾아주는 솔루션입니다.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으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S에 비슷한 솔루션이 하나도 없어질 때 어떤 컨설턴트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고객의 위치를 찍어주세요. 네, 주소를 미도경도로 지오코딩 한 다음에 구글 맵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살이 붙게 된 거예요. 엑셀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엑셀로 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컨설턴트는 저희 같은 IT 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인문계 출신, 문과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클러스터링을 엑셀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구현해 드렸죠. 그랬더니 물류비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엑셀이 너무 커지니까 엑셀이 잘 안 돌아요. 근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이 붙게 된 거예요. 창고와 커스터머 간의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물동량을, 저희 물류 솔루션이니까요. 물동량을 지도에 표현하고 싶어요. 지도에 표현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링 할 때에도 물동량을 고려해서 클러스터링 하고 싶습니다. 뭐 수정 계획을 수정하고 싶어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기능을 넣어드렸죠. 그랬더니 개발자인 제가 만들고 싶은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마다 그때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솔루션이 되었어요.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첫 번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창고가 없는 신규 고객을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K민즈예요. 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알만한 아주 쉬운 기본 알고리즘이죠. 고객의 위치가 있습니다. 3개의 창고를 구한다고 했을 때 랜덤 시드를 이용해서 3개의 점을 임의로 찍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그룹핑한 다음에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들 재그룹핑,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면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클러스터링의 센트로이드가 창고의 위치입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K-민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저희 신입 직원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직선거리 시뮬레이션은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최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발표할 줄 알았으면 좀 더 멋있는 알고리즘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 간단한 K-민즈도 솔루션에 넣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K-민즈의 그 기본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시드를 만들 때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시드를 찍었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로컬 미니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 함수의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창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결과가 틀려지는 솔루션을 좋아하는 컨설턴트는 없어요. 고정 시드를 가지면서도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는 초기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동량을 고려한 클러스터링을 K-민즈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시 K-민즈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웨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고객이 그 위에 가상으로 웨이트의 수만큼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B 쿼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웨이트가 5라는 고객은 인설트 힌트 5번, 웨이트가 7인 고객은 인설트 힌트 7번,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K-민즈를 수정을 했고요. 웨이트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민즈가 재미없으니까 K-매도이스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K-매도이스는 K-민즈랑 비슷하지만 직선거리 기반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해놓고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유럽 지역이고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부분의 고객을 갖고 있는 가상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400 고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3개의 창고를 선정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이 문제를 K-매도이스 알고리즘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먼저 2,400 고객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K-매도이스로 클러스터링 하려면 먼저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2,400 고객의 매도이스를 풀기 위해서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2,400 곱하기 2,400 570만 정도의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줄일 수 있어요. from.과 to가 동일한 노드는 0으로 설정을 하고요. from A to는 from B to와 같다. 즉 거리는 시메트릭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반절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250만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장벽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50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손으로는 못 구하지만 API 연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병렬로 돌리는 에이전트 만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해봤어요. 250만 개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API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벽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인데 스페인 본토와 팔마라는 섬에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고객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중간에 바다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얼마일까요? API가 알려준 정답은 얼마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API마다 답이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어떤 API는 트럭 거리로 변환을 해가지고 트럭 기준으로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을 리턴해주는 API도 있고, 어떤 API는 나는 계산할 수 없어 라고 -1 혹은 0을 리턴해주는 API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스페인 본토인데 측정상의 오차로 인해서 해안가인데 바다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측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프롬이 바다예요. 바다에서 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API에게 물어봤을 때 그 API는 어떻게 답을 줄까요? 얘도 API마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PI를 이용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리데이션 체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저희는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를 저희 컨설턴트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턴트가 컨설팅하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 될까요? 물론 한 달짜리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는데 경험으로 봐선 한 2주 정도면 평균치 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에 컨설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은 1주 안에 끝나야 됩니다. 1주 안에 디스턴스 매트릭스 맞는 다음에 밸리데이션 체크 다 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과제나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과 솔루션이 약간 특성이 있는데, 솔루션에는 멋진 알고리즘, 최신 알고리즘도 좋지만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컨설팅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재고를 처리하는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발생하는 운송 비용이, 배송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저렴한 창고의 위치가 어디일까요?가 컨설팅 그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 정답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니까. K의 수를 1로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결과, K의 수를 3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클러스터링 말고도 저희는 에지즈 분석을 할 때도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예인데요. 저 빨간색의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는 가장 가까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물동량을 할당받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창고에서 물동량을 할당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창고에서 물동량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창고에서 물동량을 할당받고 있으면 이제 컨설팅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창고가 없는 고객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그럼 내가 이미 창고를 갖고 있는 고객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창고를 갖고 있는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어떤 고객이 있는데 창고를 6곳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곳으로 한 곳을 줄이고 싶어요. 어떤 창고를 정리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문제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공장이 4곳이 있고요. 공장에는 100이라는 생산 정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곳의 창고가 있고요. 창고에는 80이라는 보관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정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이 열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각 공장과 창고 간의 단위 비용을 이렇게 알아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트 매트리스를 다 구한 것이죠. 빠짐없이. 공장 0에서는 창고 0, 창고 1 다 갈 수 있는데 비용은 이렇게 발생한다. 자,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열심히 손과 종이를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공장 0번은 창고 3에 80, 창고 4에 20 물량. 공장 1번은 창고 0에 20, 창고 5에 80 물량. 공장 2는 창고 1, 80, 20. 이렇게 하면 창고 2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류 솔루션이잖아요. 고객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안 넣을 수가 없죠. 고객이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와 공장 간의 디스턴스 코스트 매트릭스가 있고 고객과 창고 간의 코스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힘들지만 컨설턴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코스트 매트릭스를 다 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손과 종이로는 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푸냐면 혼합 정수계획법, 그러니까 MIP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풉니다. 제약식과 목적식을 정의하고요. 그래서 솔버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과 부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2개의 공장이죠. 그리고 검은색 네모로 표시한 지역에 7개의 창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점에 1000명의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의 창고를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창고를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35가지의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고 그 시나리오의 최소 비용의 정답을 알아낸 다음에 그 정답 간에 다시 한번 비교를 통해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게 어떤 시나리오인지 알아내야 돼요. 문제를 풀면 이렇습니다. 1등 부산, 인천, 의정부 쪽에 38억 원. 30등은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선들이 교차가 많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66억 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제 발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류에 있어서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최적화 솔루션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라우트 옵티마이저, 두 번째는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 첫 번째로 설명드린 라우트 옵티마이저는 트럭 배송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인데 최소 비용 배송 계약을 수립하고 고객마다 너무나도 다른 제약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옵티마이저는 창고 위치 최적화를 하는데 기존에 창고가 없는 고객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기존에 창고를 갖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MIP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현장에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종의 제약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약사항들을 저희 솔루션에 룰로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라우트를 생성을 했는데 현장 담당자가 이 라우트는 틀렸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어디가 이상한가요? 제가 여쭤보면 말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룰로 넣어야 되는데 제약식에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 제약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객 머리에 있는 암묵지에 있는 지식을 저의 솔루션에 넣을 수 없으면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루션을 적용할 때 융통성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막 화를 냈어요. 최적화인데 웬 융통성? 그런데 프로젝트를 경험할수록 융통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적화 결과를 아주 손쉽게 고객이 바꿀 수 있는 장치, 최적화 안에서 결과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로 움직일 수 있는 결과, 움직일 수 있는 솔루션, 이러한 솔루션이 있어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